5-1 어떻게 읽을까? 미완성의 걸작. 작가 오주석입니다. 1950년에서 2005년까지 미술사가 미술의 역사를 다루는 거죠. 우리 미술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강연을 펼쳤으며 한국 전통 미술의 대중화가 아니라 대중화에 앞장섰음. 주요 조서에는 오주석의 한국의 미특강, 단원, 김홍도 등이 있습니다. 본문 내용이 나오죠. 미완성의 걸작. 여기 40을 넘긴 한 남자의 초상화가 있다. 그것도 자기 얼굴을 자신이 직접 그린 자화상이다. 어떤 인물이었는지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공제 윤두서이다. 1668년에서 1715년. 이분의 눈매는 상당히 매서워 첫 인상만으로도 보는 이를 압도한다. 또 활활 타오르는 듯한 수염은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기를 발산하는 듯하다. 기는 기운 기자, 감정 따위를 밖으로 드러내어 해소한다. 기를 발산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또는 분위기대를 한껏 드러낸다. 기를 발산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 여기 이제 가로쳐져 있습니다. 이분의 눈매부터 첫인상이 를 압도한다.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듯한 수염,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의 기 발산. 윤두서 자화상의 첫 인상을 이제 표현한 부분인데, 그렇게 작품을 계속 바라보노라면 점차 으스스한 느낌이 들고 결국은 어느 순간 섬뜩한 공포감에 사로잡히기까지 한다. 여기까지가 그 첫인상, 그 초상화의 첫인상입니다. 자화상의 첫인상. 윤두서 자화상의 첫인상 이렇게 되겠고요. 섬뜩하다 뜻 여기 나와 있죠. 갑자기 소름이 끼치도록 무섭고 끔찍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인가? 무인인가? 문인 이런 조선시대 사대부의 두 개의 그 종류의 사대부가 있습니다. 무인은 이제 무술로 무과에 이제 합격한 사람을 무인이라고 그러죠. 그는 어려서부터 용력이 남달랐으며 일찍이 출중한 무예를 갖추었던 인물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떠한 극한 상황에서도 침착성을 잃지 않았던 냉엄한 성품의 장군이었는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그는 너무나도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던 인물인지도 모른다. 여기에 그 가로쳐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 사람은 누구인가 에서부터 인물인지도 모른다. 여기 이제 모른다 그랬으니까 자상을 본 후 그림 속 인물에 대해서 추측함. 그렇게 어떻게 추측할까요? 이렇게 그의 성품에 대해서 추측하네요. 그리고 그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식의 추측도 하죠. 첫인상을 그렇게 보는 이의 기억 속에는 강렬한 에너지의 낙인을 찍어 오래도록 지속되면서 천만 가지 상념의 뿌리가 된다. 낙인이라는 것은 이제 쇠붙이로 만든 불에 달고 찍는 도장을 낙인 이렇게 되죠. 그러나 첫인상 그다지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 경우도 많다. 인상이 반드시 그 인물로부터 나오거나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밑줄 친 부분은 첫인상이 믿을 만하지 못한 이유를 대고 있는 거죠.
그가 여기서부터 또 가로쳐져 있습니다. 그가 입은 옷이며 그를 둘러싼 주위 배경이라든가 그 장소의 독특했던 빛의 흐름 등등 여러 가지 외적 요소가 거기에 더해지기도 하는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구현 설명하는 겁니다. 첫 인상에 영향을 주는 외적 요소들이죠. 뭐 옷도 영향을 주고 배경도 영향을 주고 빛 이런 거 이런 것도 이런 외적 요소도 첫인상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윤두서 자아상에 대한 상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다시 한번 찬찬히 자아상을 살펴보기로 하자. 아무런 선입관이나 편견을 갖지 않고서 말이다. 자, 그러므로 밑줄 쳐져 있죠. 살펴보기로 하자 이런 식으로 표현해. 독자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듯한 문체. 뭐 친근한 느낌을 주겠죠. 직접 이야기하는 듯한 문체가 아무런 선입관이라는 것은 뭐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 또는 관점 이런 걸 얘기한다고 나와 있죠. 자, 인물은 정면상이다. 바로 정면을 바라보는 그런 상이다 이거죠. 그러므로 정확한 좌우 대칭을 이룬다. 얼굴은 단순한 타원형이며 이목구비가 매우 단정하다. 좌우 대칭의 정면상은 입체감을 갖기 어렵다. 그러나 얼굴 전체에서 바깥으로 뻗어난 수염이 표정을 화면 위로 떠오르게 한다. 더하여 새까만 탄건 끝이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며 휘어져 있어 머리 전체의 부피감을 요령있게 표현해 준다까지가 가로입니다. 이 가로 부분을 자화상의 입체감을 주는 요소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특히 그 새까만 탄건 그랬는데 이관은 뭐 벼슬아치의 갓 아래 받쳐 쓰는 관은 모자란 뜻이겠죠. 관의 하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극사실로 그려진 이 작품 속의 인물은 또 가로가 나오네요. 극사실이라는 것은 뭐 리얼리티 중에 뭐 아주 극도의 사실적 이런 뜻이죠. 이 가로가 일단 나오는데 가로는 자화상의 인물 외양 묘사의 특이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 작품 인물 외양의 묘사에 이상한 점이 있다는 거죠. 작품 속의 인물은 놀랍게도 귀가 없다. 귀가 없죠. 목과 상체도 없고 마치 두 줄기 긴 수염만이 기둥처럼 수염이 쭉 들여져 있는데 기둥인 양쪽에서 머리를 떠받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보인다 이거죠. 그림이 어쩌면 옥에 감옥이죠. 갇혀 칼을 쓴 일종의 그 형의 이렇게 도구죠. 이렇게 목에다가 채우는 그걸 칼이라는 겁니다. 칼을 쓴 인물처럼 머리만 따로 허공에 들려 있는 듯하다. 약간 초현실적인 그림 그런 느낌이 드네요. 머리는 화면의 상반부로 치켜 올라갔다. 그리고 머리의 위치가 좀 그림의 구도상 좀 위쪽으로 이렇게 안 맞죠. 조금 위쪽으로 치중되어 있어요. 덩달아 탄건의 윗부분이 잘려나갔다. 뭔가 좀 그림이 좀 이상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특이점, 자화상의 인물 외양 묘사의 특이점이죠. 눈에 가득 보이는 것이라고는 귀가 없는 사실적인 얼굴 표현뿐인데 뭐 얼굴만 아주 덩그러니 이렇게 쫙 그것이 이제 이 인물화 자화상의 내용이라 이거죠. 그 시선은 정면을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상이 무섭지 않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가 자화상의 인물 외양 묘사의 특이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윤두서의 자화상은 우리나라 초상화 가운데서 최고의 걸작, 불후의 명작이라 일컬어진다. 자, 여기서 불후, 썩지 아니하다 이런 뜻이겠죠. 불후, 후자가 썩는다 이런 뜻이고, 불후의 명작이라고 일컬어지며 국보 제 240호로 지정되어 있다. 여기서 이 작품에 대한 질문 하나 던져보자. 도대체 작품 속의 인물이 윤두서라는 사실은 누가 어떻게 확인한 것인가? 자, 이렇게 자화상 속의 인물이 윤두서라는 사실이 어떻게 밝혀졌는가에 대한 필자의 의문이 일단 질문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분이 이제 미술사가 다운 그런 이제 글을 전개라고 볼 수가 있겠죠. 화면상에는 이분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글씨가 한자도 없다. 거기 뭐 이렇게 뭐 윤두서의 글 뭐 이렇게 작가의 이름 뭐 보통 그림에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우리 옛날에 그 동양화에 글쎄요 그런 것이 이제 있을 수 있겠죠. 옛날 동양화도 뭐 이렇게 뭐 그걸 뭐라 하죠? 이렇게 인을 찍는 이제 뭐 그거 뭐라나요?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표현하는 호 같은 걸 표현하는 그런 도장을 찍는데 그런 게 없는 거죠. 필자가 그래서 의문을 가진 이유입니다. 윤두서에게는 아들 윤덕희, 손자 윤용 등 그림을 잘 그렸던 자손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좀 의심이 드는 거예요. 혹시나 이들의 그림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만약 현 작품이 다만 후손들의 이부를 통해서만 공제 초상이라고 전해 내려왔다면, 여기서 공제는 윤두서의 호죠. 혹시라도 무정한 세월의 흐름 속에서 본의 아니게 잘못 무정한, 그래서 남의 사정에 아랑곳 없는 이런 뜻이고요. 잘못 전해질 수도 있다. 더구나 작품에는 가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로 접힌 금이 같은 간격으로 17줄이나 보인다. 자, 이건 뭘까요? 이거는 그림을 접었다는 거예요. 17쪽 그 줄이 갈 정도로 이렇게 바투바투 이렇게 접었던 표시죠. 이것은 작가가 종이를 둘둘 말아 둔 상태에서 그대로 납작하게 눌려 생긴 겁니다. 그렇군요. 우선 먼저 둘둘 말았다가 그게 어떻게 보관하는 과정에서 꾹 눌러져 가지고 그 금이 생긴 거죠. 그렇다면 이 작품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 자, 여기에 이제 작가가 미술사가로서 그런 결론을 이렇게 내릴 수 있나 보죠. 이 작품은 완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물론 족자로 표구되지도 않았다. 이 원래 그 표구라는 것은 이제 완성이 됐을 때 족자로에다가 이렇게 표구하거든요. 그런 형태로 까지는 아직까지 되지 않은 그냥 그 화선지에다가 그려진 그림 그 자체지, 그걸 이제 족자에다 붙이고 표구하고 뭐 이런 그런 과정은 아직 진행되지 않은 거죠. 갑자기 작업이 중단된 채 오랫동안 여러 종이 뭉치 속에 섞여 있다가 뒤늦게야 후손들이 발견한 것일지도 모른다. 자, 여기 가로친 부분, 자화상이 미완성작일 가능성에 대한 추정이죠. 아무리 미술사가라도 이제 뭐 확신할 수는 없는 그런 상태의 표현이죠. 그렇게 추정할 수는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족자가 있네요. 족자에 대한 표현, 족자, 그림이나 글씨 따위를 벽에 걸거나 말아둘 수 있도록 양 끝에 가름대를 대고 표구한 물건. 자, 그렇게 표구한 그 물건 자체를 족자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여기까지가
자화상에 대한 의문점. 아까 의문이 생겼죠? 이게 뭐죠? 작가가 누구라는 거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윤두서의 그림일까라는 그런 의문이 하나 있었죠. 그리고 이게 추정한 부분이 좀 있었죠. 뭐 미완성의 작품일 가능성에 대한 추정. 그래서 자화상에 대한 이런 의문점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상의 의문점들을 먼저 자상을 꼼꼼히 살펴보고 또 옛분들이 남긴 윤두서에 대한 기록을 자세히 대조해 봄으로써 풀어나갈 수 있다. 자, 의문점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자료를 통해서 잘 살펴보면 그 문제, 의문점들이 해결되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먼저 윤두서와 절친했던 친구죠. 친하게 지냈던 이하곤 1677년 1724년 조선 후기의 문인화가이자 평론가입니다. 이라는 분의 글에 윤두서가 그린 작은 자화상에 붙이는 찬문이라는 뭐 그런 윤, 효온, 자, 사, 조진, 찬 이런 이제 함자로 해석하면 그렇게 한자의 이 해석이 윤두서가 그린 작은 자화상에 붙이는 찬문 이렇게 되겠죠. 자, 찬문이란 뜻은 찬양하는 글 이런 뜻인데 여기에 자세한 뜻이 서화의 옆에 글재로 써놓은 시, 가, 문 따위의 글 이걸 갖다 찬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이 글귀의 내용은 일단 찬문이니까 뭔가 잘 썼다 하는 글에 대한 칭찬의 글이겠죠. 효원은 윤두서의 자라고 나왔죠. 효원. 자라는 것은 뭐 호하고 좀 다른데 어릴 때 부르던 이름이 자라고 그러죠. 여기에 나와 있네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이제 그 찬문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그 그림을 두고 그 글에 대한 평가의 글인데 뭐 그 내용의 성격은 뭐 어떻습니까? 그림을 잘 그렸다라는 그런 칭찬하는 글의 내용이겠죠. 6자도 되지 않는 몸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6자도 되지 않은 몸, 그러니까 뭔가 키는 작은 거죠. 온 세상을 초월하려는 뜻을 지녔구나. 긴 수염이 나부끼고 안색은 붉고 윤택하니. 자, 이거는 윤두서를 그 모양, 외양에 대한 표현은 그러니까 그 그림에 대한 외양이죠. 그 그림에 그려진 자화상의 주인공에 대한 외양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여기 길이 단위로서 자가 한 30cm라 그랬으니까 368. 그럼 6자도 안 되면 사실 180cm 정도 되는 그런 그 건데 큰 키네요. 큰 키. 그러니까 그 뭐 인간이라는 그 보통 이제 사람들의 평균 키가 아무리 커도 180cm를 잘 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키의 어떤 한 인간이 온 세상을 초월하려는 뜻을 그러니까 아주 뭐 온 세상에 비해서 뭐 6자의 키는 그다지 큰 건 아니죠. 얼마나 왜소한 그런 크기입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인간이 세상을 초월하려는 그런 아주 고상한 그런 뜻을 지닌 그런 인물로 표현하는 거죠. 긴 수염이 나부끼고 안색은 붉고 윤택하니 보는 사람들은 그가 도사나 검객이 아닌가 의심할 것이다. 그러나 그 진실하게 상가고 물러서서 겸양하는 풍모,
뭔가 절제의 어떤 그런 내면을 표현한다 그럴까요? 인물의 내면에 진실하고 또 겸양하고 또 삼가고 뭐 이런 그런 절제의 모습을 풍기는 모습이죠. 풍모는 역시 홀로 행실을 가다듬는 군자라고 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다. 군자다. 행실을 가다듬는 군자다. 옛날 그 선비들의 어떤 그 전형적인 모범이 되는 그런 모습을 외양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여기 요 내용이 바로 찬문이다. 윤두서가 그린 자상에 대한 이학원의 찬문의 내용이죠. 그죠? 윤두서가 그린 자상에 대한 이학원의 찬문. 찬문에 묘사된 인물의 생김은 분명 윤두서의 자상 속 그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찬문에 묘사된 인물의 모습이 윤두서의 그 자상에 일치하잖아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글에는 홀로 행실을 가다듬는 군자라는 그런 행실이라는 건 실제로 드러나는 행동, 군자로서 진실하게 상가고 물러서서 겸양하는 풍모, 겸손한 태도로 남에게 양보하거나 사양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설명된 자상의 첫인상이 어째서 무섭기까지 하다는 말인가? 자, 여기서 지금 요 표현은 뭐 겸양에 양보에 사양하는 뭐 뭔가 군자의 뭐 그런 그 인자하다 할까요? 선한 군자로서의 모습, 이런 모습이 보인다고 했는데 그 그림이 우리가 볼 때는 무섭다 이렇게 느낀다는 것은 뭔가 이게 일치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학원이 한 이 찬문의 내용과 이 그림의 그 외양이 풍기는 모습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무섭다고 우리는 보는데 그렇게 이학원은 그 선량한 군자의 모습처럼 묘사했지 않습니까? 일찍이 감시관이 높았던 고 최순우 전 국립박물관장 돌아가셨겠죠? 최순우 국립박물관장 감시관이 높았다 그랬. 이 표현은 뭔가 이제 물건을 보면 이렇게 이 평가하는 거 감정한다 그러죠. 감정평가. 이 그림이 누구의 그림 맞다, 조선시의 그림이 맞다, 진품이다, 가짜다, 뭐 이런 걸 이제 얘기할 때 감식한다 그러죠. 이 감시관이 높았다, 감식의 안목이 높았다는 거죠. 어떤 국립박물관장, 전 국립박물관장 최순우라는 분은 윤두서의 자상을 처음 대했을 때의 인상을 회고하면서 거의 충격적이었다고 고백한 바 있다. 그때 이제 그분이 이제 딱 그 그림을 처음 봤을 때 놀랐다는 거죠. 물론 앞서 말한 이 그림의 비정상적인 구도와 가감하게 이를 데 없는 생략에서 나온 감상이었다. 자상의 첫 인상이 충격적인 이유가 여기 나오죠. 비정상적인 구도 있었죠. 너무 치우치고 귀도 없고 뭐 이런 거. 그게 과감하게 그 생략한 그런 부분이죠. 그 때문에 자상은 그 놀라운 사실적인 묘사에도 불구하고 묘사가 사실적인 만큼 더욱더 몽한 중에 떠오른 영상처럼 섬뜩하게 느껴졌던 것이다. 자, 그 감시관이 높았던 그 전 국립박물관장도 이렇게 섬뜩하게 느꼈던 그런 부분에서 놀랬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찬문의 내용과 다른 자상에 대한 의문. 여기까지는 계속 찬문의 내용과 이학원이 쓴 찬문의 내용과 자상을 본 사람 실제로 현대 그 현대인이 자상을 봤을 때의 그 외양의 모습은 너무 차이가 있죠. 그걸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작품에서 보이는 충격적인 회화 효과는 충격적인 회화 효과, 귀와 목 상체가 생략된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겠죠.
결코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추구하던 윤리도덕이나 거기에 근거한 당시의 미감과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 요런 점을 간파한 거야. 지금 이 미술사가인 이 글의 작가는 조선시대의 미감과는 동떨어진 윤리도덕을 근거로 한 그 당시 미감. 그러니까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추구하던 윤리도덕이라는 건 뭐랄까요? 신체발부, 수지부모, 요 밑에 나오네요. 그런 이제 효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체를 손상하는 거, 이것은 조선시대에서 굉장히 큰 불효죠. 그런데 그런 도덕의 근거에서 그 당시에 미술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 미감, 이것과는 맞지 않는 그 그림이 이 그림이 아니냐 이거죠. 공자는 효경의 첫머리에서 여기 나오죠. 공자가 쓴 효경의 그 처음 부분, 서두 부분에 효경 제1장 개종명의 한 구절 이렇게 나와 있죠. 신체는 털옷과 피부까지 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니 신체 발부 수지부모 여기까지죠. 감히 다치고 상하게 할 수 없다. 이것이 효도의 시작이다 라고 이제 써 있단 말이죠. 효경에 이런 그 조선시대의 윤리도덕의 근거에서 볼 때는 신체 발부 나오네요. 신체의 털옷과 피부, 신체 발부, 수지부모 그러면서 감히 다치고 상하게 할 수 없다. 불감회상. 그러니까 신체 발부, 수지부모, 불감회상이라는 한자로 되어 있는 그런 표현이 효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효도의 시작이다. 효지시야. 여기까지네요. 자, 그리고 몸을 세워 도를 행하여 후세까지 이름을 드날림으로써 그 당시의 사람들의 또 사고방식 입신행도라 그러는데 몸을 세워 도를 행하여 그러니까 그 세상에 자기의 이름을 드날리는 거 양명어우세네요. 후세까지 이름을 드날림으로써 양명어우세. 그래서 그 부모님을 드러나게 한다. 그렇게 하니까 부모님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드러내진다 이거죠. 칭찬을 받게 된다. 이연부모. 이것이 효도의 마지막이다. 여기까지가 효시종이야. 효경에 나온 얘기네요. 여기까지가. 라고 하였다. 효경의 말을 아주 길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를 떼어내고 신체를 생략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도저히 사대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네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공자의 사상을 중시하고 있는 사대부들이 이 효경에 나오는 이런 말들을 다 배웠을 텐데 이런 말을 중시하는 이 효의 신체 이런 걸 상하게 하는 거 그런 걸 가장 중요한 도덕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림 속에서 이렇게 귀도 없애고 목도 없고 머리도 위쪽 상투 부분은 잘려 있고 이런 그림을 그렸을 리가 없다는 거죠. 앞에서 자화상의 현상이 작가가 의도한 결과물이 아니라 우연히 작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추측한 까닭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앞에 자기가 한 말이 있었죠. 이 글을 쓰는 비평가, 평론가인 또 미술사가인 작가가 이게 완성품이 아니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죠? 자화상 현상이 작가가 의도한 결과물이 아니라 우연히 작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추측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다. 이 이유는 뭡니까? 조선시대의 미감과 맞지 않는다는 거, 그죠? 자, 여기까지는 당대 사대부들의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 자화상의 해와 효과,
당대 사대부들의 가치관에 맞지가 않는 그런 자화상의 모습이죠. 자, 그런 의심을 품고 있던 1995년 가을, 이게 그림을 보면서 의심을 품고 쭉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1995년 가을에 이런 얘기입니다. 국립박물관에서 개최 예정인 단원 김홍도전을 준비하면서 백방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를 100가지 방향이니까 여러 가지 방법 또는 온갖 수단과 방도 이런 뜻으로 백방으로 관련 자료를 찾던 바쁜 와중에 뜻밖에도 58년 전 윤두서 자상의 옛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서 그러니까 58년 전이면 이 그림을 현재 이렇게 우리가 아까 무속군 인상의 그 그림을 지금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8년 전에 일제시대 정도 될 것 같아요. 58년 전에 윤두서의 자상을 사진을 찍어둔 그런 책이 발견된 거죠. 그러니까 현재 전해진 자상의 모습하고 좀 다른 그 사진 속에 자상의 모습이 발견된 겁니다. 그것은 1937년, 58년 전이니까 1937년 조선사 편수회 이렇게 나오죠. 일제가 한국 역사를 그들의 통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편찬하기 위해서 설치한 한국사 연구기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국사 연구기관인 조선사 편수회에서 편집하고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조선사료집 진속이라는 책의 제3집 속에 들어있었다. 그러니까 편집은 조선사 편수회, 그리고 발행은 조선총독부, 일제가 이제 주관해서 책 이름은 조선사료집 진속이라는 책이죠. 책 이름이. 그 책의 제3집 속에 들어있는 사진입니다. 제1 사진 속의 윤두서의 모습은 지금 작품과는 크게 달랐다. 지금 우리가 그림 보고 윤두서의 모습이 굉장히 무서운 인상을 풍기는 그런 그림을 보고 있는데 이것과 다른 사진이 발견된 거예요. 그의 몸 부분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몸 부분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존하는 자생의 모습과는 다르죠. 현존하는 모습은 얼굴만 댕그러니 그려져 있는데 몸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몸이. 그러면 그렸죠. 몸이 그 조선시대의 그 미감, 윤리적 미감으로 볼 때, 윤리를 바탕으로 한 미감으로 볼 때는 함부로 몸이나 이런 걸 안 그릴 수가 없잖아요. 없애버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그림이 원래는 그려져 있었댔는데 뭔가 어떻게 지금은 안 그려져 있는 그림으로 돼 있는 거 무슨 사연이 있겠죠. 그 몸의 부분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 현 상태에서 몸 없이 얼굴만 따로 떠 있는 거의 충격적이라고 부를 만큼 지나치게 강하고 날카롭기만 한 자상 속 윤두서의 생김새가 원래는 훨씬 어지러워 보이는 얼굴에 침착하고 단아한 분위기를 띠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원래의 그림이 아까 그 이학원이 군자의 어진 그리고 뭔가 절제하는 그리고 뭔가 겸손한 그런 어떤 그 그림 그런 그림의 모습이 원래는 그 그림의 원래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데 현재는 이렇게 무서운 얼굴로 하고 있냐 이거죠. 자, 여기까지 현존하는 자화상과 다른 옛 사진 속 자화상. 이제 그 우연히 발견한 57년 전의 사진 속의 그림을 대조해 보니까 현재의 모습과 달라 보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자, 이제 결론이 나오겠죠. 그렇다. 이것이 바로 조선의 선비다. 조선의 선비라면 어디까지나 원만하게 중용의 미감을 지켜 이렇게 자라나 치우치지 않는 거, 그게 중용이죠. 미감을 지켜 나가야 그 학문인 성리학의 정신에 걸맞다. 과하지도 않고 또 지나치지도 않고 또 모자라지도 않고
뭐 그런 어떤 그런 모습을 중용이라고 그러죠. 윤두선은 옛 사진 속에서 도포를 입고 있었다. 도포, 예전에 통상예복으로 입던 남자의 겉옷 이렇게 나오죠. 단정하게 여민 옷깃과 정돈된 옷 주름선은 완만한 굴곡을 갖는 고르고 기품 있는 선으로 이루어졌다. 자, 여기에 보면 요 가로가 쳐져 있죠. 옛 사진 속 자화상에 나타난 상반신 의복의 묘사 이렇게 됐죠. 넓은 기세 깨끗한 동정을 달았스. 자, 깊은 뜻 나오네. 인격이나 작품 따위에 드러나는 고상한 품격. 달았음으로 딱딱한 동정과 부드러운 천 사이에 살짝 주름이 잡혔다. 뭔가 더 지금의 그 없는 부분이 자세하게 그려져 있는 거죠. 그 동정과 옷깃이죠. 옷깃의 턱이 진 이중구조는 인물을 포근하게 감싸 안은 듯이 얼굴을 받쳐주고 있다. 그래서 역시 원래의 모습은 굉장히 중용의 모습을 이렇게 겸손의 모습, 진중한 모습 그런 걸 띠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그 화면 아래 좌우 구석은 주인공이 편안한 자세로 앉았을 때 생기는 자잘한 주름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앞면에서 배어나는 인자함이었다. 이 현재 그 그림에서는 무서움만 보이는데 원래 그림 속에는 인자함이 느껴진다 이거죠. 자, 인자함 거기에 대한 덧붙인 설명이 뒤에 나오죠. 너무나도 따뜻해 보이는 감성적인 얼굴과 총명하기 이를 데 없는 눈빛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인자함이 배어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까지가 조선 선비의 이상적인 모습을 간직한 옛 사진 속 자화상에 대한 감탄입니다. 원래의 모습은 이것이었죠. 원래의 모습은 이것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57년 전에 일제시대 때 사진 속에는 그 원래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현재 전해진 이 그림은 뭔가 훼손된 모습이에요. 그죠? 원래의 모습이 사라진 뭔가 이렇게 조금 훼손된 그래서 목 이하부터 안 보이는 그런 이제 그림이 된 거죠. 원래 있었던 윤두서 자화상 사진 속의 상반신 윤곽선이 그 어떻게 해서 감쪽같이 없어졌을까? 나오죠? 비밀은 몸이 유탄으로 그려진 데 있었다. 유탄. 옛날에 그림을 그리는 이제 도구죠. 연필 같은 오늘날 같은 스케치 연필인데 옛날에는 유탄이라는 걸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여기가 이제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현존 자화상이 얼굴만 남아 있는 이유, 유탄으로 그렸기 때문이다. 유탄이란 요즘의 스케치 연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버드나무 가지로 만든 가는 숯이다. 버드나무를 이게 숯으로 태워서 숯으로 만들어서 그것으로 그림을 스케치를 했다는 거죠. 이것은 화면에 달라붙는 점이 접착력이 약해서 쉽게 지워진다. 이것이군요. 유탄의 특징.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는 그려진 스케치한 그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는 잘 보관되었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그게 다 지워진 거죠. 그래서 소묘하다가 수정하기에 편리하므로 통상 밑그림을 잡을 때 사용한다. 그런데 자화상의 경우 주요 부분인 얼굴부터 먹선을 올려 정착시키고 몸체는 우선 유탄으로만 형태를 잡는 과정에서 그 몸이 미처 먹선을 올리지 않은 그러니까 이제 얼굴은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근데 얼굴이 남아 있는 거는 그 먹선으로까지 완성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몸 쪽은 아직도 먹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
유탄으로 스케치한 상태, 요거죠. 그래서 자화상은 완성되지 않은 작품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 즉 미완성의 상태로 전해오다가, 그러니까 이 그림이 미완의 상태의 그림이었던 거죠. 얼굴 부분까지는 먹선이 그려져 있고, 그 이하 부분에서는 유탄으로만 그려진, 그래서 유탄은 지워지기 쉬운 부분이니까 그런 상태로 오랫동안 전해져 왔다는 거예요. 어떤 미완성의 상태로. 왜 미완성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미완성의 상태로 전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아마도 또 추측이 나오죠. 아마도 미숙한 표구상이, 아까 이제 표구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걸 족자로 만들 때 표구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미숙한 표구상이 구겨진 작품을 펴고 때를 빼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보관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동글동글 말았다가 눌려진 상태로 이제 쭉 오랫동안 이제 전해져 오다가 그게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사진 찍을 때까지만 해도 이제 괜찮았는데, 그게 이제 그 후에 표구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구겨진 부분이 펴고 때를 빼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 때를 뺄 때 빡빡 문지르니까 어떻게 될까요? 유탄 자국이 지워져 버린 거죠. 과정에서 표면을 심하게 문질러 유탄 자국을 아예 지워버리게 된 것 같다. 아마도 뭐뭐인 것 같다. 사라진 이유에 대한 상반신만 남고, 그러니까 그 얼굴 부분만 남고 상반신 윤곽이 사라진 이유에 대한 추측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 사진에서는 두드러져 보이는 종이 바탕의 꺾인 자국이 현 상태에서는 부드럽게 누워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사진 찍을 때만 해도 꺾인 자국이, 왜냐면 바로 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사진 찍기 위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꺾인 자국이 두드러져서 잘 보였는데, 현 상태에서는 부드럽게 누워 있다는 것은 많이 문질러서 부드러워진 거예요. 꺾인 부분이, 종이를 꺾인, 이렇게 뭐라면 이렇게 꽉 누르면 접혀져 있는 부분을 이게 펴서 그걸 이렇게 약간 이제 그 때를 빼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심하게 문지르다 보니까 그 접힌 자국이 누워 있는 거죠. 부드럽게 누워 있는 거죠. 그런 차이가 보이는 것으로 봐서도 사진 찍을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던 작품이 그 이후에 표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모습이 사라지는, 변해버린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필자는 추측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문지르는 동안 원 작품이 가졌던 풍부한 질감, 특히 앞면의 부드러운 질감이 희생되고 뼈대가 되는 선적인 요소만 남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렇게 유탄 자국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필요한 부분으로 남아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지워지니까 부드러운 질감이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뼈대만 되는 선적 요소만 남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요 가로친 부분은 현존한 자화상 속의 인상이 강하고 날카롭게 느껴지는 이유에 대한 그런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자화상의 상반신 윤곽이 사라진 경우에 대한, 어디까지나 이건 다 추측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보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사료를 지금 이제 대조해 보면서 이것에 대해서 추측해 보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제 지금껏 조선 초상화의 최고 걸작이며 파격적인 구도를 가진 완성작이라고 생각해온 자화상은 파격적이다, 그렇게 이제 봤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왜냐면 아까도 했지만 조선시대의 그림으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그림인 거죠. 그 이유가 바로 미숙한 표구상의 그런 손에 의해서 옛날에 그 부드러웠던 모습이 사라지고 원래의 모습이 사라지고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건데 우리 지금 이제 모르고 그 과정은 모르고 현재 남아있는 얼굴만 덩그렇게 남아있는 이 작품을 보면서 파격적인 구도를 가진 아주 그런 완성작으로 본 그런 지금까지의 생각이었죠. 그런 자화상은 미완성작임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귀가 없었던 것이다. 또 완벽하게 마무리된 수염에 반하여 눈동자 선이 너무 진하고 약간 생경해 보이는 것도 그 때문이다. 생경해 익숙하지 않아서 어색해요. 역시 이 그림은 미완성이한 거예요. 하지만 미완성작임이라고 이미 드러났다고 해서 실망할 것은 없다. 작품의 예술성도 미완성이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완성인 그 자체에서 또 작품의 그 예술적 측면이 굉장히 높은 예술성을 갖고 있는 거죠. 자화상은 완벽하다. 미켈란젤로는 일찍이 노예상을 조각하면서 미처 다 쪼아내지 못한 대리석 조각을 남겼다. 교과서에 그림이 나오나요? 네. 그런데 이 미완성작은 오히려 드물게 보는 걸작이라고 평가된다.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라는 작품 재질과 그로부터 영원히 깃든 형상을 이끌어내려는 작가의식 사이에 말할 수 없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기 때문이다. 자, 미켈란제의 노예상이 걸작이라고 평가되는 이유죠. 그 아직은 완성되지 않고 재질로 된 부분들이 결국 미켈란젤로의 손끝에 의해서 어떤 형상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작가의식과 작품 재질부터 그 형상을 이끌어내는 작가의식 사이에 어떤 그런 긴장감 이런 것들을 거기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작품으로서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걸작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평가하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자화상 또한 미완성작이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마지막 손질이 더해지지 않은 작가 자신에 대한 심오한 상념이 전개되는 과정, 그리고 생생한 자기 성찰의 흔적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러니까 완성되어진 그 부분, 에러까지 가지 않은 그 전 단계의 모습을 지금 현태는 보여주지 않습니까? 미완성작이라는 것이. 그것이 이제 좀 더 이렇게 그 전개됐으면 그 지워진 부분까지 이제 전개되어 갈 텐데, 그럼 거기까지 전개되지 않았던 그 미완성의 그 과정인 결국 작가 자신의 그 완성된 작품으로 가기 위한 심오한 상념이 전개되는 과정이 보여진다는 거죠. 자화상이 완벽한 예술성을 갖췄다고 평가하는 이유가 결국 미켈란젤로의 노예상의 걸작이 평가되는 노예상이 걸작이라고 평가되는 이유가 같은 거죠. 완벽한 예술성을 갖췄다고 평가하는 이유가, 그리고 생생한 자기 성찰의 흔적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렇다면 미켈란젤로나 윤두선은 어쩌면 똑같이 미완성작 속에서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완전성을 감지하고서 그 이상의 작업을 스스로 포기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결국 어쨌건 미완성으로 윤두서가 거기까지만 하고 더 이상 손대지 않았던 것은 그 미완성작 속에서 더 이상 손댈 데가 없다. 뭐 이 자체로 완전하다. 그래서 그 이상의 작업을 포기했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미완성의 걸작인 윤두서의 자화상에 대한 그런 내용의 글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